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선 일정은 저희가 아마 처음에 공지 드렸던 거는 약 한 3시간 정도쯤으로 공지를 드렸는데 너무 좀 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2시간 정도쯤 내로 좀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혹시 또 이제 궁금한 분들 계시면은 따로 이렇게 별도로 그 질문을 받도록 하고요. 한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쉬는 시간 잠깐 갖고 두 번째 시간 하고 그리고 전체 질의응답 시간 한번 갖고 이제 퇴장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 뭐 남아서 이제 개별적으로 질문하실 분들은 또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설명드릴 그 강의 목차인데 뭐 보시다시피 페이지 수가 좀 됩니다. 그죠? 70페이지가 넘어가서 이거를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내용의 대부분이 우리 이제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제 그 똑같이 기재를 해 놓은 내용들이 이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규정을 제가 뭐 이렇게 읽어드리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내게 되면 좀 비효율적일 것 같아서 좀 중요한 거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냥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과감하게 좀 패스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우선 첫 번째 시간은 제가 그 챕터 3에 있는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정도쯤까지 나가고 두 번째 시간은 그 계산 기준부터 해서 산업기술 혁신 사업 우리 그 산업부 과제에 대한 그 규정 부분을 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선 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다들 이제 뭐 아시겠지만 21년도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 이제 여러 부처에 그 산재되어 있던 그 연구개발비 규정을 좀 최대한 이제 통일시켜보자 이제 이런 취지로 혁신법 및 또 혁신법 하위에 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이제 제정이 됐고요. 뭐 그건 다 아실 건데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점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연구개발 혁신법이 그 상위법인 것은 맞는데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은 그 다른 부처에서 그 별도로 연구개발비 규정을 갖고 있을 때 이 혁신법 하위의 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우선 적용되는 것까지는 아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산업부 과제를 하고 있다. 그러면 산업부에서 정해놓은 산업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먼저 적용을 하시는 거고요. 환경부 과제를 하신다. 그럼 환경부 규정을 먼저 따라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환경부 규정이나 산업부 규정에서 언급이 없는 내용인데 우리 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보충적으로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법 하위의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우선 적용이 아니라 각 부처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은 보충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부처가 우리 연구개발 그 혁신법 하위에 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그대로 준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서 제가 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다만 일부 부처 특히 이제 우리 그 산업부 같은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경우는 그 자체 연구개발비 규정이 그 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뒤에서 마지막 시간으로 좀 따로 그거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혁신법 사용 기준이 제정이 된 이후에 우리 이제 정산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기존의 연차정산이 폐지가 되고 이제 단계정산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 개념은 뭐냐면은 연차정산을 한다는 건 연차별 잔액을 연차별로 반납을 한다는 거죠. 반납을 하기 위해서 정산을 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연차별로 반납을 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정산을 했는데 단계 정산을 한다는 얘기는 그렇다면 다시 얘기해서 단계별로만 반납을 한다는 얘기예요. 단계별로만 반납을 하니까 연차별로는 굳이 정산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연차별 잔액이 종전에는 연차별로 반납을 했다가 지금 단계 정산 체계 하에서는 연차별 잔액이 반납 대상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연차로 자동으로 이월이 되고 최종 마지막 그 단계 종료 시점에서 그때 이제 한꺼번에 반납을 한다. 이제 이렇게 개정이 된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반납이 단계별로 이루어진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규정 내용도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규정의 모든 내용이 단계 기간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거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우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종료 2개월 전까지 입고가 완료돼야 되는 규정 아시죠? 그죠? 예. 전에는 연차 정산을 할 때는 1차년도 장비는 1차년도 종료 2개월 전까지 들어왔어야 인정이 되고 그 이후에 들어왔으면 불인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단계 정산으로 바뀌면서 만약에 1, 2, 3차년도가 하나의 단계 기간이라고 한다면 1차년도 때 구매하는 장비가 1차년도 종료 2개월 전까지 들어오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니까 종료 2개월 전까지 들어와야 된다는 규정의 의미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 들어오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연구수당 같은 경우에 그 인건비의 20%까지 쓸 수 있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얘기하는 연구수당 인건비는 연차별 금액 기준이 아닌 1, 2, 3차년도 합산한 연구수당이 1, 2, 3차년도 합산한 인건비의 20%를 넘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규정에서 별도로 연차별로 적용한다 이런 얘기가 없으면 단계 기간 금액을 기준으로 규정을 적용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요 단계 정산의 의미가 규정 적용에까지도 좀 확장이 되는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법 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21년도 제정된 이후에 이제 매년 개정이 한 번씩 되고 있어요. 그래서 22년 초에도 한 번 개정이 됐고 22년 말에 개정되고 23년 말에도 이렇게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이죠.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작년 말에 개정된 사항인데 지난 개정 사항들은 제가 시간상 좀 생략을 하고 지면으로 대체를 하고요. 작년 말에 개정된 것, 최근 개정된 요 사항들 잠깐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보안과제에 적용되는 그 보안수당의 지급 범위가 확대가 됐다.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보면은 중앙행정기관장의 인정을 받아서 할 수가 있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요런 항목들입니다. 요런 항목들은 중앙행정기관장이 인정받으면은 이제 요런 내용들을 쓸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인정받기 위한 신청 서식이 새로 이제 그러니까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별도의 서식이 정해지질 않다 보니까 인정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청 서식을 신설을 해서 그 서식에 맞춰서 그 내용을 신청을 하면 이제 중앙행정기관장이 판단을 해서 인정을 하거나 아니면 인정을 하지 않거나 이제 그렇게 된다. 그리고 이런 그 신청의 시기는
꼭 협약 체결 당시 때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협약 체결 이후에도 신청 사항이 발생이 되면 신청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명문화가 됐고요. 요 세 번째 내용은 뭐 당연한 얘기인데 요건 이제 규정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우리 그 연구개발비라는 것도 큰 의미에서 보면은 그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 성격이란 말이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 회사가 쓰는 비용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를 해준다.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거가 맞는 겁니다. 우리 원래 연구개발비도. 그러니까 회사가 비용 처리를 했는데 회사의 룰에 따라서 비용 처리를 한 거를 정부가 규정에 적합하면 지원해주겠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회사가 규정하는 금액이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비의 1비를 우리 회사 규정에서는 10,000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금액은 15,000원으로 적용을 하겠다. 이러는 거는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금액이 우리 회사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금액보다 커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 회의비 식대 계상 조건이 신설이 됐다. 요거 요새 뭐 참 말이 많은 그 항목인데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24년도 바로 적용하려고 하다가 4월부터 적용하는 걸로 유예가 됐다가 최근에 다시 12월부터 적용하는 걸로 다시 또 연기가 됐습니다. 그 내용 잠깐 살펴보면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그 회의비 전체에 대한 그 개정 사항이 아니라 회의비 중에 식대 계상 조건입니다. 식대 부분에 대한 건데 두 가지 요건이 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뭐냐? 첫 번째 요건이 사전. 두 번째 요건은 내부 결제 완료. 요렇게 추가가 됐다 조건이. 자세한 건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또 중앙행정기관장에 인정이 필요한 사항이 하나가 또 추가됐다. 요거 한번 보시면 되고, 요 밑에서 두 번째 거, 비공무원 출장비 계산 기준이 변경이 됐다. 어떻게 변경이 됐냐면, 비공무원의 출장비 적용 규정은 기관 자체 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 중에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게끔 이제 개정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뭐 요거대로 둘 중에 이제 큰 거에 따라서 계상할 수가 있겠구나 해서 이제 하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가끔 그 중소기업 경우에 보면은 이제 그 기관 내부에 여비 규정이 없다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간에는 정산을 어떻게 해왔냐면 그 실비 사용한 그 실비 영수증을 제출을 하면 그 영수증 실비 금액만큼을 인정을 해왔었거든요. 그간엔 그렇게 해왔었는데 요 규정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제 제가 좀 해석을 하기에는 기관 자체 규정이 없다면 앞으로는 그러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요. 아시겠지만 공무원 여비 규정은 적용하는 방식이 뭐 금액도 충분치 않은 뭐 그런 수준도 있고 또 실제 그 규정 내용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만약에 기관 자체 규정이 없으면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적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지금이라도 기관 자체 규정을 좀 간단하게라도 하나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정하실 때 뭐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뭐 우리는 그 여비를 실비 기준으로 정산을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여비 규정을 하나 제정을 해서 그렇게 맞추어 나중에 사용을 하시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비로 사용을 하시는 데 있어서 크게 좀 어려움이 없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현물 회수액 산정 방식이 개정이 됐다. 요거는 그 현물을 부족하게 사용을 했을 때, 부담했을 때 종전에는 당초 협약했던 현물 부담 그 협약액과
실제 부담한 금액과의 차액을 전액 다 현금으로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그 방식이 조금 바뀌었다. 반납하는 그 계산 방식이 좀 바뀌었다.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마 이해가 되실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우선 제가 전반적으로 봤고 아까 그 말씀드린 회의비 식대 개정 내용에 대해서 워낙 좀 관심이 많아서 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그 두 가지가 그 좀 요건이 추가됐다 그랬잖아요. 그 사전 개념입니다. 사전. 그러면 사전 개념이라는 게 어떤 거냐? 회의 시작 시점과 또 식대를 이렇게 우리 카드로 긁는 시점 있잖아요. 카드를 긁는 시점과 회의 시작 시점 중에 늦은 시간보다 빠르게, 그게 사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회의 시작 시점 또는 카드 긁은 시점 중에 늦은 시간보다는 빠르게 결제를 완료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결제 완료는 뭐냐? 전결권자의 최종 결제까지 돼야 결제가 완료된 거냐 물어보니까 그거는 아니다. 신청만 해도 결제가 완료된 걸로 봐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가상의 장면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회의를 하시고 식사를 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카드를 긁기 전에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신청 들어갔니? 물어보고 신청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때 긁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긁으려고 했는데 아직 신청이 안 들어갔다. 그러면 나중에 불인정이 될 수 있으니 긁기 전에 신청이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긁으셔야 된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증빙 서류 그러다 보니까 이 증빙 서류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회의비 같은 경우는 원래 증빙 서류가 내부 결제 문서 또는 회의록이었어요. 그죠? 원래 회의비의 증빙 서류는 내부 결제 문서 또는 회의록이었는데 규정이 이렇게 개정이 되다 보니까 회의비 식대의 증빙 서류에는 사전 내부 결제 문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네, 그죠? 내부 결제를 받고 회의를 해야 되니까 무조건 내부 결제 문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의비 식대는 식대가 아닌 일반 회의비는 내부 결제 문서 또는 회의록 중에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해되시죠? 근데 12월 1일부터 적용이다. 아직은 적용 대상 시간이 아닙니다. 네. 이 정도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챕터 기본 점검 사항입니다. 이 기본 점검 사항이 이제 2페이지예요. 페이지 수로는 아주 몇 안 되는 페이지인데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2페이지. 제가 감히 단언컨대 이 2페이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꼼꼼하게 관리를 잘 해가시면 불인정 나오는 거 95% 이상은 다 막아집니다. 제가 감히 장담드립니다. 예. 한번 내용을 보면 우선 첫 번째 페이지는 쉬워요. 다 비율, 한도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접비,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 연구 수당 이런 거를 몇 %까지 쓸 수 있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를 퍼센트 제한을 받는구나라는 거를 모르는 게 중요한, 그러니까 몰랐던 게 중요한 거지 이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죠? 인건비의 20%, 직접비의 40%, 그냥 산수잖아요, 산수.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아시는 게 중요한 거고, 내용은 그냥 다 비율 적용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따로 설명은 드리지는 않고 아무튼 이런 항목들을 여러분들은
별도로 자체 이렇게 엑셀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요 밑에 두 가지 것만 혹시 모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요 두 가지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밑에 연구수당하고 간접비의 경우는 제가 저기 가로를 쳐놓고 직접비 연동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저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직접비를 거의 안 썼어요. 과제 진행이 잘 안 돼가지고 직접비를 거의 안 썼어. 그러면 돈을 안 썼다는 거는 과제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연구수당은 100% 다 쓰고 간접비도 100% 다 가져가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괘씸하더라 그거죠. 아니 사업은 진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 왜 연구수당하고 간접비는 쏠랑쏠랑 다 빼가냐. 그래서 그거를 막겠다라고 해서 요 두 가지가 나온 건데, 연구수당은 이제 방식이 직접비 사용 비율에 20%포인트를 가산한 비율까지 쓸 수 있게끔 하겠다. 제가 숫자로 좀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직접비 사용 비율이 40%예요. 40% 직접비 사용 비율이. 그러면 연구수당은 40 더하기 20 하면은 60%죠. 그죠? 예. 연구수당은 연구수당 예산의 60%까지 쓸 수 있다. 만약에 직접비 사용 비율이 50%다. 그러면 연구수당은 연구수당의 수당 예산의 몇 %까지 쓸 수 있죠? 만약에 50%다 직접비 사용 비율이. 그러면 플러스 20 하면 70. 그죠? 연구수당 예산의 70%까지 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직접비 사용 비율이 80%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연구수당을 예산의 100%만큼 다 썼다? 이러면 무조건 불인정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80%가 넘어가야 연구수당은 100%를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80%가 안 넘어가면은 연구수당 100% 다 쓰면 안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간접비는 좀 방식이 다릅니다. 연구수당하고는 그냥 무조건 플러스 20% 포인트가 아니라, 간접비는 직접비 사용 비율 50%를 기준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비 사용 비율이 50%가 안 되면 간접비도 그 비율까지만, 다시 숫자로 좀 말씀드리면 직접비 사용 비율이 40%다. 그러면 간접비는 40%까지. 직접비 사용 비율이 30%다. 간접비도 30%까지. 그런데 직접비 사용 비율이 51%가 됐다. 그러면 간접비는 100%까지 다 쓸 수 있다. 그때부터는. 50%가 넘어가면은 간접비는 100% 다 쓸 수 있다. 이런 방식이에요. 50%가 안 되면 그 비율까지만 쓸 수 있다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혹시 까먹으셨을까 봐, 제가 말씀드린 요 모든 것들은 다 단계 기간 기준이에요. 단계 기간의 직접비 사용 비율을 가지고 단계 기간의 연구수당 사용 비율을 따지는 거다. 연차 기준이 아니에요. 단계 기간 기준이에요. 간접비도 마찬가지고요.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전부 다 단계 기간 기준이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페이지인데, 요 이제 약간 좀 허연 부분이 있고 이제 푸른 부분이 있는데, 허연 부분까지는 좀 쉽고요. 요 푸른 부분은 조금 어려워요. 네.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좀 피곤하실 거예요. 지금 1시 막 요럴 때 지금 식사하시고. 근데 요 페이지는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요 페이지만 좀 잘 참으시면 좋겠어요. 불인정이 여기서 다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참여연구원 현황을 잘 정리하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례를. 홍길동 연구원이 있어요. 홍길동 연구원이
월 급여가 300이에요. 홍길동의 월 급여가 300이에요. 1월부터 6월까지 인건비 계상률 50%로 참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회사가 홍길동의 급여가 300인데 인건비 계상률을 우리가 50을 잡았으니 300 곱하기 50% 매월 150씩 받아와가지고 그 돈을 홍길동이한테 주면 되겠구나, 급여로. 뭐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했어요, 6월까지. 6월까지 이제 매달 RCMS나 이지바로에서 150씩을 빼와가지고 홍길동이한테 이제 급여를 이렇게 이제 보존을 해줬단 말이죠. 뭐 거기까지는 잘 했는데, 6월까지는 잘 했는데, 7월이 들어서는 홍길동이한테 100%를 줘야 되겠다. 100%를 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100%니까 이제 300에 100%면 300만 원씩이잖아요. 300만 원씩 빼와가지고 홍길동이한테 이제 300씩 준 거예요. 받아서 이제 300을 줬는데 회계법인에서 불인정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불인정인가 봤더니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홍길동이를 100%라고 생각을 해놓곤 사업관리 시스템에 100%로 수정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7월부터 12월까지는 100으로 수정을 해놨어야 되는데 깜빡하신 거죠. 바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RCMS를 열어서 참여연구원 현황표를 보면은 홍길동이는 1월부터 12월까지 50%로 나온다 그거죠.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불인정을 하는 거예요. 초과됐다. 150씩 받아갔어야 되는데 300 받아갔으니까 초과된 150만 원, 6개월, 그럼 900만 원이잖아요. 900만 원 불인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상시 점검을 하면서 이렇게 그 경고를 드린단 말이죠. 홍길동 초과됐습니다. 7월부터 초과됐으니까 복원하세요. 아니면 확인 바랍니다. 그렇게 저희가 보완 요청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바쁘셔서 그러겠지만 저희의 상시점검 보완 의견을 잘 안 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안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완을 잘 안 하세요. 저희가 아무리 이거 보건 조치하세요라고 해도 그냥 이렇게 놓고 있으시다가 정산 때 불인정한다고 하면 이제 그때 놀라셔가지고 근데 이미 정산 때 되면은 회복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요렇게 불인정되는 케이스 또는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6월까지 참여하기로 했다가 12월까지로 연장을 했는데 참여 기간을 또 수정을 안 해가지고 7월부터는 참여연구원에서 빠져 있는 거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다든지. 그래서 돌아가시면은 참여연구원 현황이 제대로 다 등록이 돼 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꼭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사용일자 확인. 요게 불인정 1등입니다. 불인정 1등. 어느 부처 정산을 하든지 간에 얘가 불인정 1등인데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불인정이 된다 그거죠. 뭐냐면 다 아실 텐데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 기간 이후에 써야 됩니까? 연구개발 기간 이내에 써야 됩니까?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요. 예.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 기간 이내에 써야 되죠, 당연히. 그죠? 연구개발 기간 이후에 쓰면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다 아신다 그런단 말이에요.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 기간 동안에 써야 된다라는 걸 다 안다고는 하셨는데 불인정이 많이 나오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왜 불인정이 많이 나오는지를 보니까 이 연구개발비 사용이라는 개념을 잘못 알고 계신다는 거죠. 연구개발비 사용이라는 개념을 잘못 알고 계시는데 대표적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케이스가 뭐냐면 우리 RCMS에서 거래처로 계좌이체를 했다. 그건 계좌이체지 연구개발비 사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그냥 계좌이체를 한 거예요. 그냥 돈이 넘어간 거지 연구개발비가 사용됐다라는 거랑은 무관한 거다. 계좌이체는.
그럼 뭐냐, 연구개발비가 뭐 어떻게 해야 사용되는 거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재료를 하나 샀다고 해봐요. 이런 재료를. 이 재료는 이 재료비 사용액은 언제 사용되는 거냐면, 이게 이제 시제품이라고 해볼게요. 시제품. 내가 산 재료가 시제품에 착 부착될 때, 우리 그러니까 과제 결과에 내가 쓴 비용이 투입되거나 반영될 때, 과제 결과에 그때 연구개발비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재료를 샀어요. 12월 31일까지 투입시키지 않았고 12월 31일 현재 창고에 보관이 돼 있다. 얘는 연구개발비가 사용된 건가요? 우리 회사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사용되지는 않은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얘는 엄밀히 말하면 불인정입니다. 그런데 회계법인에서는 정산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재료가 과제에 투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는 모르잖아요, 저희가 사무실에 앉아서 무슨 도사도 아니고, 이게 투입이 됐나 안 됐나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회사에 입고가 완료가 됐으면 그 날짜에 투입됐겠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사에 언제 들어왔냐, 며칠 날 들어왔냐, 들어온 날짜가 12월 31일 이전이냐를 따진다는 거예요. 조금 더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따지는 방법이, 저희가 따지는 그 서류가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첫 번째 서류가 그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세금계산서에 보면 그 작성일자란 있잖아요. 거기 란이 12월 31일 이전인지 아니면 25년 1월 3일인지 그거로 이제 따진다는 거고, 거래명세서상의 그 거래일자, 또 카드로 구매했다 그러면 카드 긁은 날짜, 그 카드 매출전표에 보면 그 일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날짜. 또 하나 보는 게 검수확인서, 검수확인서상의 검수일자. 저희가 아마 보완요청사항으로 검수확인서를 추가로 올려주세요 이러는 보완사항이 무지하게 많이 나갈 거예요, 그죠? 그때 여러분들 귀찮아하지 마시고 그거 올리실 때 날짜 한번 꼭 체크를 하고 올리세요. 만약에 검수확인서에 25년도 1월 8일 날 검수했다 이러면 그냥 불인정입니다. 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간에. 예. 마지막으로 우리 그 용역, 그 물품 거래 말고 용역 거래 했을 때 회계법인에서 또 보완 요청 사항으로 용역 결과 보고서 올려달라 그럴 거예요. 그 용역 결과 보고서 올리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용역 결과 보고서에 보고서 일자 꼭 확인하시고 올리세요. 용역 결과 보고서는 첫 번째 페이지를 넘기면 보통 두 번째 페이지쯤에 보고서 일자 나오잖아요. 봤더니 25년도 1월 10일. 그럼 불인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볼 것도 없습니다, 회계법인에서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게 회계법인에서는 보는구나,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장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같은 경우는 이제 종료일자까지 들어와야 되는 것가 아니라 종료 2개월 전까지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24년도 단계 종료 과제 같은 경우는 24년도 10월 말까지 들어와야 된다. 저희가 한 이틀 정도 늦어서 11월 2일 날 들어왔는데 장비가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건 날짜이기 때문에 단 하루도 초과가 되면은 저희가 인정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주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매입부가세. 매입부가세는 환급을 받았건 안 받았건 간에 환급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다 빼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네 번째, 수행기간 간 거래,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수행기간 간 거래는 일단 안 된다.
원칙적으로 안 되고 제가 뒤에서 잠깐 설명드릴 건데 일부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인정되는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는데 그거 말고는 안 된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 안 된다.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절대 안 된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중에서 또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작년에 어떤 업체에다가 뭐 지분 투자를 하라고 해서 내가 한 3% 정도 지분을 투자를 했는데 그거 우리 와이프도 모르고 우리 회사 사람들도 아무도 모르는데 설마 회계법인이 그걸 알겠어? 내가 그 거래처에다가 3% 지분 투자한 거를 설마 알겠어? 하고 그 거래처랑 거래를 했단 말이죠. 연구개발비로. 그러면 저희는 몰라요. 여러분이 그 업체의 지분 3%를 갖고 있는지 저희는 모르는데 RCMS는 안다는 얘기예요. RCMS는 다 잡아냅니다. 네, 그래서 뭐 지분을 갖고 있든 임직원이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알아내는지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돌린다 그러더라고요. 데이터를 돌려가지고 회계법인이 보는 화면에 보면은 번쩍번쩍 불이 들어와요. 그 거래건에 대해서 경고 이렇게 하면서 점검하시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딱 열어보면은 이 회사 대표와 저 거래처 간의 주주관계다 이런 게 탁 나온다는 거죠. 시스템에서. 그래서 설마 알까? 이렇게 하고 한번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면 안 된다. 만약에 했다가 걸리면은 연구비 유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제재 조치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 좀 간단한 것까지는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요 밑에 이제 6가지, 그죠? 6가지죠. 우리 이제 기업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기업에만.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가장 어려운 내용들이니까 우선 현금 인건비 총액이 우리 기업들 얘기입니다. 기업, 비영리 기관들 말고 현금 인건비 총액 변경된다. 그때 증액 사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전문기관 사전 승인 필요하고 감액을 해서 타용도로 전용을 할 때도 전문기관 사전 승인 필요하다. 증액 사용할 때 승인 필요하다는 거는 제가 좀 걱정을 덜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현금 인건비 예산으로 1억 원을 잡아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력이 더 많이 소요가 되는 바람에 1억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1억 5천 정도는 내가 인건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간 깨름직하다 그거죠. 내가 이게 또 다른 비용도 아니고 인건비인데 1억 예산 잡아놨는데 1억 5천이나 내가 써도 되나? 하면서 약간 이제 그 걱정되는 마음에 회계법인이든 간사분이든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죠. 이렇게 써도 되냐고. 이렇게 인건비 늘려 써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거는 승인사항이에요. 라고 얘기를 드려서 여러분들이 그렇군요 하고 이제 승인을 받고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증액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제가 별 걱정은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지키실 거라고 제가 기대를 하고 근데 감액 사용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풀어지신다 그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1억을 잡아놨는데 신규 채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업분들 신규 채용 잘 안 되시잖아요. 신규 채용이 안 되니까 5천만 원밖에 사용을 못했어요. 1억 중에. 그러면 현금 인건비가 5천이 남지 않습니까? 이 남은 5천만 원을 그대로 반납하시려는 분이 없잖아요. 그죠? 재료비든 뭐든 뭔가 쓰시려고 하지. 근데 그때는 그냥 쓰신단 말이죠. 그 남은 거를 재료비로 팍 변경해가지고 팍 쓰시더라 그거죠. 그러니까 인건비를 덜 사용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별로 부담을 갖지 않고 예산 변경해가지고 팍 쓰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거예요. 근데 우리 규정에 뭐라고 돼 있냐? 변경될 때 승인받아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액을 해서
감액을 할 때도 타용도 전용을 한다면은 승인 받으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건비를 5천을 덜 써가지고 덜 쓴 5천만 원을 내가 그대로 반납하겠다 이러면은 승인을 안 받아도 돼요. 근데 5천만 원 그대로 반납하려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비든 뭐 여비든 이런 걸로 이제 변경해서 쓰시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려고 할 때는 꼭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전문기관에. 사전 승인이에요. 사전 승인. 네. 두 번째, 신규 인력에 대한 현금 인건비. 신규 인력에 대한 현금 인건비도 감액이 돼서 타용도로 전용을 해서 쓸 때는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뭐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비슷해 보이는데 이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다릅니다. 엄연히 다른 게 예를 들어서 총액 변경은 없어요. 총액 변경은 없는데 신규 인력 인건비는 감액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어떤 케이스? 신규 인력이 채용이 안 돼서 5천만 원이 남았는데 그 5천만 원을 기존 인력의 현금 인건비로 넘긴 거예요. 이러면은 현금 인건비 총액은 똑같잖아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신규 인건비가 남아서 신규 인건비 현금이 남아서 걔를 기존 인력 인건비로 돌려쓰게 되면은 위에서 얘기하는 현금 인건비 총액은 변경이 없죠. 그렇죠? 그럼에도 그러니까 위에 걸로만 보면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니에요. 총액 변경은 없으니까. 그러나 신규 인건비는 감액이 돼서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것 때문에 전문기관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총액 변경 아니어도 신규 인건비 감액이 되면 전문기관 사전 승인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고요. 또 하나 더 들어가서 이제 신규 안에 또 청년 의무 인건비가 있다. 청년 의무 현금 인건비가 있다. 이럴 경우 청년 인력 현금 인건비를 만약에 청년 인력 고용이 뭐 우리가 의무 인원수를 못 채웠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부처가 물론 일부 부처는 아니긴 하지만 대부분의 부처는 못 채운 인원에 상당하는 인건비만큼은 무조건 반납을 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다른 용도로 이제 전용이 불가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그 타 부처 같은 경우 산업부 같은 경우는 전용도 가능하다고 지금 규정이 제정이 됐는데 아무튼 요거는 이제 요런 내용이다. 청년 의무 인력 현금 인건비 남았을 때는 타용도로 아예 못 쓴다. 근데 이제 산업부 같은 경우는 제가 전용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산업부 과제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청년 인건비가 남은 금액을 신규 인력 그냥 일반 신규, 청년 신규 말고 일반 신규한테 넘겼어요. 그래서 일반 신규 인력이 다 썼어요. 그러면 그러면 청년 현금 인건비 전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전용은 가능한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 청년 의무 인건비가 남아서 그 남은 인건비를 기존 인력한테 보냈다. 기존 인력한테 보냈어요. 만약에 전용은 가능한데 다만 그 청년 인력 인건비도 신규 인력 인건비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청년 의무 인건비는 신규 인력 인건비의 일부이기 때문에 청년 의무 인건비를 예산만큼 다 못 쓰고 그 잔액을 기존 인력한테 보내서 기존 인력이 다 써버렸다고 해도 결국에는 신규 인력 인건비가 감액이 된 케이스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일 때 전용이 가능한 이런 케이스일 때도 전문기관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자, 네 번째, 요건 이제 산업부만의 이제 얘기인데, 연차별 현금 인건비 변경 시에도 전문기관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산업부 같은 경우는. 다섯 번째, 인건비 자계자 이체 시기를 주의하셔라.
그 우리 인건비 같은 경우는 자계자 이체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항목이잖아요. 그죠? 예외적으로 자계자 이체 허용되기 때문에 자계자 이체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전에는 그랬어요.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 혁신법 도입 전에는 자계자 이체를 받고 늦지 않은 시간에 급여를 지급하면 그거를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구비로 자계자 이체 받고 그 돈과 회사 자체 자금을 합쳐가지고 급여를 지급했다. 늦지 않은 시간에. 그러면 그냥 인정을 해왔었는데 혁신법 도입되면서 그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먼저 자계자 이체를 받고 주면 안 된다. 그 얘기는 회사가 먼저 급여를 지급하고 그리고 나서 자계자 이체를 받아라. 그러니까 순서의 문제입니다. 회사가 먼저 지급하고 근로자한테 그리고 나서 자계자 이체를 받아야 그게 인정이 된다. 그런 얘기고, 즉 우리가 이걸 이제 선자계자 이체 금지, 선자계자 이체는 금지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다만 산업부는 그 자계자 이체를 하고 3주 내에만 급여를 지급하면 그냥 괜찮다고 보겠다. 산업부는. 이런 좀 다른 규정이 있습니다. 산업부 규정은 제가 뒤에서 한꺼번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그리고 연구실 운영비 요거는 뒤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페이지 좀 유의해서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요 페이지는 우리 그 아까 환급 가능한 부가세는 다 우리 이제 환급 가능한 부가세는 다 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떤 거는 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빼도 되는 부가세냐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거 참고로 한번 넣어놨으니까, 그리고 우리 연구개발비에 좀 관련 있을 것들은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으니까, 아, 얘네는 환급이 안 되니까 부가세를 꼭 안 빼도 됐었던 거구나. 이렇게 참고를 하셔도 좋고요. 설령 여기서 환급이 안 되는 거라 안 뺐어도 되는 부가세였지만 뺐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사용실적에서 뺐어도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뺐다고 문제되는 건 아니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은 이제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및 계산 기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연구개발비 예산 항목에 대한 그 설명인데요. 제가 이 항목에 대한 그 용도를 제가 뭐 개별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다만 제가 이제 이 페이지를 이제 뭐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뭐 다 잘 아시겠지만 가끔 용어를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용어부터 먼저 좀 정립을 하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여기 보시면 직접비, 간접비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요거를 직접비, 간접비를 비목이라고 부르죠. 비목. 그죠? 인건비, 재료비, 활동비, 수당, 얘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제 세목, 그죠? 세목이라고 부릅니다. 세목. 그리고 여기 지금 따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회의비, 뭐 전문가 활용비, 또 뭐 여비 이런 거는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세세목. 그죠? 세목 내에 더 세분화된 그 목이다 해서 세세목. 뭐 아시는 분들은 뭐 이런 기본적인 걸 얘기를 하냐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질문을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워낙 많이 하시는데 용어가 통일이 돼 있지 않으니까 대화가 안 돼서 제가 좀 여기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볼게요. 세목 간의 변경이다. 세목 간 변경. 즉 다시 얘기하면 활동비가 남아서 재료비로 쓰겠다. 남은 활동비를 재료비로 쓰겠다. 이거는 세목 간 변경이잖아요. 그죠? 세목 간 변경. 세목 간 변경은 통보성 변경 사항이다. 이 얘기는 승인성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으실 필요가 없이 사업관리 시스템에
그 세목 예산간에만 변경을 해서 등록만 하시면은 통보된 걸로 가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승인받을 필요 없고 더더군다나 회계법인에다가 승인받으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법인은 애시당초 뭐 승인을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목간 변경은 통보성 변경이니까 우리 사업관리 시스템의 예산만 변경을 해놓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목 내에 세세목 간의 변경. 예를 들면 회의비가 남았어요. 회의비가 남아서 여비로 좀 돌려 쓰자. 이런 거. 세세목 간 변경이잖아요. 그죠? 세세목 간. 세세목 간의 변경은 승인성도 아니고 통보성도 아니에요. 그냥 얘는 자체 변경 사항이다. 기관 내부에서 내가 활동비 중에 회의비가 이만큼 남아서 여비로 돌려 쓸게요 라고 내부에서 그냥 결제만 받으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사업관리 시스템에 뭐 등록할 필요도 없어요. 등록할 칸도 없어요. 어차피 세목 단위까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세세목 간의 변경은 내부에서 그냥 결의만 거치면 된다. 그러니까 전문기관 승인받을 필요 없고 뭐 사업관리 시스템에 뭐 예산 변경할 필요도 없이 내부 변경 사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비목 간의 변경, 직접비와 간접비 간의 변경. 예를 들어서 연구 활동비가 남았는데 특허 출원 등록비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 활동비 남은 거를 특허 출원비로 돌려서 쓰겠다. 그러면 직접비를 간접비로 바꿔서 쓰시는 거잖아요. 그죠? 요 비목 간 변경인데 직접비를 간접비로 바꿔서 쓰실 때는 그 간접비 고시비율 범위까지는 가능은 하지만 전문기관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우리 그 비영리 기관들은 그 고시비율 따로 그 정해진 데들은 그 고시비율까지 증액 가능하지만 전문기관 승인 필요하고 우리 뭐 기업들 같은 경우는 10%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그 기술개발과제 10%니까 10%까지 그 아직 여지가 있으면은 증액도 가능한데 전문기관 사전 승인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고 거꾸로 간접비가 남았다. 특허 출원비가 남았는데 여비가 부족해서 여비로 돌려 쓰겠다. 즉 간접비를 직접비로 돌려 쓰겠다. 이럴 때는 통보성 변경 사항이다. 그래서 사업관리 시스템에 예산만 변경해주면 된다. 그 세목 예산만 변경을 해주면 통보된 걸로 보고 가능하다. 전문기관 승인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용도 부분을 제가 한 5분 정도 내에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고 사용 용도 부분까지 하고 좀 쉬도록 할게요. 네. 우선 인건비, 참여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뭐 인건비입니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급여 중에 일부를 이제 연구개발비로 지급을 해주시는 건데요. 참여 연구자뿐만이 아니라 비영리 기관의 경우에는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지원 인력에게 지급도 가능하다. 인건비로, 직접비의 인건비로. 다만 조건이 비영리 기관 연구부서 소속. 연구부서에 소속이 됐다는 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냐? 산학협력단에 소속되어 있다 아니면은 출연연의 연구지원 전단 조직에 소속되어 있다 이런 분들 빼고 진짜 연구 수행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으신 지원 인력 분들은 직접비로 인건비 쓸 수 있다. 그리고 4대 보험 기간부담금, 퇴직급여 충당금도 인건비 지급 범위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고요. 학생 인건비, 대학이나 특정연, 정부 출연연에서 학생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얘기를 한다. 방식은 그냥 인건비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설 장비비, 구입, 임차, 운영, 유지비입니다. 시설 장비비는. 구입, 임차비는 그냥 말 그대로 구입, 임차 비용이고요. 운영, 유지비는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그 범위가 좀 중요한데 우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시설 장비에 소요되는 운영 유지비를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과제비로 우리 과제에서 현금으로 구매했거나 또는 현물로라도 우리 과제에 투입한
그 시설과 장비에 대한 운영 유지비만 원칙적으로 허용을 해준다. 우리 과제로 현금 구매했거나 현물로라도 투입한 시설 장비에 대한 운영 유지비를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또 질문을 나중에 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고, 만약에 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5년이라는 그 경과 연수 그 제한이 있다 보니까 투입되는 장비기는 한데 현물로는 계상을 못했다. 그리고 그 투입되는 장비라는 게 사업계획서에 어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현물로는 못 넣었지만 투입되는 장비라는 게 뭐 계획서나 이런 걸로 입증이 되면 걔네들까지도 운영 유지비로 쓰는 거를 허용은 해준다. 그 정도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재료비는 시약 재료 구입비, 관련 부대 비용, 또 시험 제품, 시험 설비 제작비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다. 연구 활동비에 보면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뭐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 회의비, 출장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실 운영비 등등등 쭉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 쉬워서 제가 연구 활동비는 좀 간접비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 뒤에 그 두 페이지 넘어가면 간접비 항목인데, 여기 보시면은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유지비가 있어요. 간접비에. 간접비에 보시면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유지비가 있고, 연구 활동비에 보면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가 있어요. 뭐 용어는 비슷해 보이는데 전혀 다른 비용입니다. 한번 보시면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는 조사 분석해서 전략 수립 비용 등과 같이 그야말로 내가 연구 개발을 어떻게 해 나갈지를 조사하고 분석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연구 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연구 개발 결과의 성격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는 거라는 거죠. 그야말로 연구 개발비인데, 상대적으로 간접비에 나와 있는 출원 등록 유지비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미 만들어진 지식재산권을 내가 권리 확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행정적으로 소요가 되는 그런 비용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엄연히 따져보면 얘는 연구개발비가 아니에요. 연구개발 활동이 아니잖아요. 행정비용인 것 뿐이지. 그러니까 연구개발 활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비용이지만 그간에 수고했으니까 요 비용까지는 해줄게. 다만 간접비로, 직접비로는 안 되겠고 간접비로는 해줄게. 이런 거고, 창출을 위한 활동비는 그야말로 연구개발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직접비에 연구활동비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가끔 전화가 와서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전시회 참가비.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전시회를 참가하면서 전시회 참가비를 쓸 건데 연구 활동비로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시회 참가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전시회를 참가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전시회를 참가를 해서 지금 시장의 동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경쟁사는 어떻게 신제품을 개발해서 지금 어필하고 있는지, 요새 MZ세대들은 어떤 거에 이렇게 필이 이렇게 생겨나는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동향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그거를 내가 연구개발 결과에 뭔가 반영을 시키기 위한 전시회 참가 활동은 연구 활동이에요. 그래서 그런 전시회 참가비는
직접비의 연구 활동비로 쓸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시제품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걸 만든 걸 가지고 이제 홍보 또는 이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전시회를 참가를 하면서 우리가 부스를 설치를 하고 그거를 이렇게 막 홍보하고 이렇게 막 프린트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막 나눠주고 마케팅을 한단 말이죠. 이거는 연구는 이미 다 끝났잖아요. 그죠? 연구 개발은 다 끝났고 그 비용은 이제 홍보 마케팅 활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 활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걔는 연구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연구 개발비가 아닌데 다만 과학문화 활동비라는 요 간접비 항목으로 간접비로는 이런 홍보와 관련된 비용은 쓰게 해줄게. 이제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시회 참가비도 그 용도에 따라서 비목의 성격이 바뀐다. 직접비인지 간접비인지. 예. 생각보다 불인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꼭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는 기술 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 용어가 이제 어떤 비용들이 여기에 포함되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그 제가 그 중요하다고 했던 그 2페이지 중에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그 비율 관련된 게 여기 나옵니다.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는 직접비의 40%까지. 그러면 이걸 내가 외우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인지를 집계를 잘 해야 돼요. 집계를. 그죠? 그래야 직접비의 40%가 넘어가는지 아닌지를 내가 체크를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인지를 잘 아셔야 되는데 일단 한번 보시죠. 기술 도입비 뭔지 잘 모르겠지만 느낌이 딱 보니까 그래 기술을 도입해. 그러면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외부에서 기술을 도입하는 뭐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인가 보구나. 뭐 이렇게 느낌이 온단 말이죠. 전문가 활용비 그래 얘는 내가 잘 알아. 내가 많이 쓰는 비용이야. 그래 전문가 활용비도 그래 외부에서 도움받는 거니까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 근데 세 번째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얘는 뭔가 이제 이렇게 좀 궁금해지는 거죠.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가 뭔가. 저도 이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연구과제 하시면서 그 용역 나가는 거 있을 거예요. 뭐 컨설팅이든 용역이든 어느 업체하고 계약해가지고 용역비 나갈 때 그 중에 용역비 나가는 것 중에 우리 재료비에 시제품, 시작품 제작 용역 나가는 거 뺀 나머지 용역비, 시제품, 시작품 제작비를 뺀 나머지 용역비가 그냥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이 세 가지 것들을 집계를 해서 직접비의 40% 넘는지를 관리를 하신다. 그렇게. 회의비, 출장비는 따로 말씀 안 드리고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실 운영비를 보니까 여기도 소프트웨어가 또 나오네요. 위에 있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연구실 운영비에 있는 사무용 소프트웨어는 구분을 하실 줄을 아셔야 됩니다. 왜 아셔야 되냐면 연구실 운영비는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어요. 연구실 운영비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랑 여기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냐를 이제 여러 가지 뭐 의견이 분분하기도 하지만 제가 그냥 좀 편의상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는 그 출신이 이제 문과 출신입니다. 문과 출신인데요. 인문계 출신인데 이게 인문계 출신도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사무용 소프트웨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인문계는 웬만하면 쓰기 어려운 소프트웨어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요 위에 나오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하셔도 좀 편하게 구분을 하실 수 있는 하나 방법일 것 같고요. 이 연구실 운영비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 밑에 내용들 한번 쭉 보시면 되는데 그 밖의 비용 중에 각종 세금 및 공과금, 공공요금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시는 거죠. 그래서 이야, 정부 과제에서 우리 세금, 공과금, 공공요금까지도 다 지원을 해주는구나. 야, 진짜 좋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세금, 공과금, 공공요금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거를 얘기를 하는 공공요금 그런 거냐면 제가 이제 그 강의할 때마다 항상 설명드리는 케이스인데 우리 과제가 만약에 그 해상 풍력 발전기를 개발을 하는 과제라고 해봐요.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풍력 발전기예요. 그래서 요 발전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서해안 모래사장에다가 이 풍력 발전기를 탁 꼽았다는 얘기예요. 꼽았더니 안 돌아가네, 얘가. 그래서 한전에서 전기를 따다가 풍력 발전기에 탁 꽂고 또 이 풍력 발전기가 그 ICT 기술이 좀 결합된 그런 풍력 발전기로 개발이 된 거여서 SK텔레콤이나 이런 통신 서비스 사업자한테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제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다음 달에 이제 고지서가 나오는 거죠. 어디로 고지서가 나오냐? 요 풍력 발전기에. 요 풍력 발전기에 전기세,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료 이런 것들 나오는 거죠. 요런 비용들, 요런 비용들을 얘기하는 거다. 절대로 우리 회사나 우리 공장이나 우리 사무실이나 이런 데 부과된 비용을 지원해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연구수당은 책임자, 참여 연구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이런 얘기고, 보안수당은 보안과제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기관이 일부를 위탁할 때 쓰는 비용이다. 근데 제가 위탁연구개발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위탁연구기관에 가끔 보면은 기업이 들어가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된 거냐면 위탁연구기관에 기업이 들어간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위탁연구기관이 되면은 연구개발비를 이 규정과 똑같이 써야 돼요. 이 규정대로 연구개발비를.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까 그 비목 그 구성되어 있던 표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윤이 있었나요? 이윤? 그 직접비, 간접비만 있었지 이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예산 항목에 없었잖아요. 그죠? 만약에 기업이 위탁연구기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일단 이윤이 없단 말이에요. 게다가 위탁연구기관은 성과물의 소유도 못 하잖아요. 주관기관으로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소유도 못하고 이윤도 못 챙기고 나는 여기 왜 있는 거냐는 거죠. 그죠?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기업이 위탁연구기관으로 들어온다는 거는 넌센스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건 잘못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업이 컨소시엄에 들어오려고 하면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든지 그렇게 들어오는 게 맞는 거지 위탁기관으로 들어오는 거는 안 맞는 거다. 규정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간접비까지 하고 쉬도록 할게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인데 인력지원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구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연구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많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그냥 연구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 쓸 수 있나 보구나. 그러니까 우리 회사도 써도 되겠지. 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아니에요. 아니고
영리기관, 기타 비영리기관은 쓸 수가 없는 비용이다. 연구 지원 인력 인건비 간접비로라도. 왜냐하면 연구 지원 인력이라 함은 대학, 출연연, 특정연에 연구 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을 연구 지원 인력이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인력에 대해서만 쓸 수가 있는 거고, 기업이나 다른 일반 기타 비영리 기관의 지원 인력이라고 해서 간접비에 인력 지원비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물론 그 산업부 같은 경우는 좀 다르기는 한데 원래 규정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제가 꼭 말씀을 드릴게요. 연구 지원비는 뭐 안전관리비나 보안관리비 이런 거 쓰실 수가 있고요. 성과활용 지원비는 아까 말씀드린 홍보, 뭐 출원 등록비 이런 거 쓰실 수가 있다.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진짜 그야말로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읽어보시면은 뭐 이해를 못하실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근데 조금 그래도 한번 짚어봐야 되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읽어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만한 거는 제가 과감히 좀 넘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지금 꼭 읽어보셔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또 되겠죠. 네, 그래서 한번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공통된 불인정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건데 환급 가능한 부가세, 관세, 주류 등 유흥성 비용, 뭐 중복 비용 이런 것들 인정이 안 된다. 또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업 간의 뭐 계열사 간의 비용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볼 수 있는 서로 독립적인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실체 간의 거래가 되는 그런 것들. 원래 거래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돼야 되는데 누군가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방이 독립적이지가 않을 때 뭐 그럴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연구 공간에 대한 임차료를 쓸 때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인정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쓸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된다. 또 연구개발기관 내부에서 쓰는 비용,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쓰는 비용 인정 안 되겠죠, 당연히. 또 컨소시엄 간에 쓰는 비용, 우리 수행기관 간 거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주관 공동기관 간에 쓰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쓰는 비용도 안 되고 우리 수행기관 간에 쓰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아래 요 몇 가지 부분은 예외적으로 내부 거래, 수행기관 간 거래라고 하더라도 해주겠다. 대표적인 게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해서 구축한 시설 장비를 사용하는 데 들어간 비용. 내가 주관인데 만약에 공동연구개발기관에 뭐 연세대학교가 있는데 공동기관에 연세대학교에 뭐 공동실습장비센터 뭐 이런 게 있다고 쳐봐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 구축한 그런 시설 장비인 거죠. 내가 그 연세대학교가 아무리 우리 같은 수행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공동활용을 위해서 구축한 시설 장비를 사용하는 비용은 수행기관 간 거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 그러니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시험검사 분석에 소요된 비용들 쓸 수가 있다. 예외적으로. 그 밖에 그 밑에 있는 내용들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인정을 받을 수 있냐? 증명자료 갖춰야 된다. 검수해야 된다. 사업기간 중에 사용해야 된다. 연구비 카드 써야 된다. 계좌이체, RCMS를 통해서 거래처로 직접 계좌이체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아실 수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 부분은 종료일 이전에 사용해야 된다. 여기는 읽어보시면은 뭐 되게 좀 어려워요. 내용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연구개발 기간 내에 결과에 부착되거나 반영되면은 기간 내에 그러면 사용이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보고서 발간 비용이라든지 평가 관련된 비용이라든지 정산 수수료라든지 얘네들은 태생적으로 종료 이후에야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 그러니까 결과물이
연차 보고서, 연차가 끝나야 연차 보고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결과물 나오는 게 어쩔 수 없이 종료 이후인 것들. 정산 수수료. 그럼 정산 보고서가 결과물인데 정산 결과 보고서는 당연히 과제 기간 이후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빼고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종료 이후에 결과물이 나와도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이런 것들 빼면은 모두 과제 기간 이내에 결과에 투입되거나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적격 증빙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계산 기준, 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뭐 보시면은 우리 참여연구자나 근접지원 인력 인건비를 인건비 계상률에 따라서 계상을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인건비 계상률은 우리가 연구비로 쓰는 그 인건비 나누기 그 분의 연 또는 월 급여 이렇게 인건비 계상률을 정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인건비를 구성하는 항목, 그러면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인건비 계상률을 적용해서 인건비 지급하면 되냐? 기본급은 뭐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요. 추가로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 또는 우리 노사 협약상 등에 따라서 회사 또는 기관에서 근로자에게 지급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의무화가 된 비용, 그런 성격의 비용은 다 인건비 대상의 급여액으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 기관장이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것들은 빠지고 규칙이나 규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성격의 비용들, 그런 거는 다 인건비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다. 참고사항은 한번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요런 이제 이렇게 사례들이 있는데요. 요 사례는 그 혁신법 매뉴얼에 보면은 그 Q&A 내용들 중에서 제가 이 Q&A는 참 괜찮네. 한번 꼭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만 좀 따다 놨어요. 그래서 혁신법 매뉴얼에 나오는 모든 Q&A를 여러분들이 다 못 보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여기 좀 발췌해 놓은 요 Q&A만이라도 꼭 한 번을 좀 봤으면 좋겠다. 내용은 보시면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차피 매뉴얼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학생 인건비는 뭐 우리 학교나 출연료나 뭐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쓰시는 비용인데 학생 인건비 이제 최소 계산 기준이 있어서 요 해당 금액보다 이제 그 이상으로 지급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우리 학교나 이런 데에서 이제 잘 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학생 인건비는. 시설 장비비의 경우 1억 이상, 3천만 원 이상이면은 그냥 구입하시면 안 된다. 그냥 구입하시면 안 되고 심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1억 원 이상이냐 3천만 원 이상이냐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따진다 아니면 부가세 별도로 따진다? 공급가 2,800만 원짜리 장비다. 그러면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공급가 2,800만 원짜리 장비? 예. 여기 금액은 우리 연구개발비 규정에 나오는 대부분의 금액은 다 부가세 포함시켰을 때 금액을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공급가 2,800이면은 부가세 포함하면 3천만 원 넘어가죠. 그러면 요거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심의 대상이. 최근에 지금 저희 정산하는 것 중에 9,800만 원짜리 장비가 있는데 얘가 국가시설장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안 받았거든요. 공급가 9,800만 원짜리.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인정 안 돼요. 심의를 안 받았으니까.
지금 그 과제에서 9,800만 원 불인정 나오게 생겼습니다. 예. 걔도 왜냐하면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고 요 절차를 누락했다? 불인정이에요. 예,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 장비는 종료 2개월 전까지 들어와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재료비는 뭐 별 내용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연구 활동비도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나온 내용은 아까 다 말씀드린 내용인데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아까 설명드렸던 거고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도 설명드렸던 거, 회의비, 식대 설명드린 거고 출장비 아까 설명드렸죠. 하나 조금 더 설명드리면 우리 그 출장비 받은 것 중에 식대를 만약에 받았는데 출장지 그 기관에서 식사를 제공을 하더라. 그러면 내가 식대 받은 거는 이렇게 토해내야 됩니다. 스스로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기관에서 만약에 이렇게 공짜로 밥을 먹었다. 그러면 회사에서 받은 식대는 빼야 된다. 또는 우리 뭐 어디 행사 같은데 행사비 이렇게 하면서 그 행사 참여하면서 이제 식대 같은 거 이렇게 다 받으셨는데 그 행사 안내문에 보니까 중식 제공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그 중식 부분 빼야 되는 거예요. 뭐 당연하겠죠,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그러면서 밑에 뭐가 박스가 나와 있는데 요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소프트웨어 활용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공급사가 최소 6개월 이상 사용해야 된다. 6개월 미만으로는 공급 안 한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과제 기간은 3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종전에는 정산을 어떻게 했냐면 남은 과제 기간 3개월분만 인정을 하고 기간 넘어가는 나머지 3개월 부분은 예전에는 불인정을 했었어요. 혁신법 이전에는. 근데 혁신법 도입되면서 야, 그렇게 하지 마라. 공급사가 6개월 미만으로는 공급을 안 해서 그래서 6개월 동안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한 거라고 한다면 그 6개월 기간이 과제 기간을 초과한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해줘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요 얘기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공급사가 최소 기간으로 설정해 놓은 걸로 계약을 했다면 그 기간은 해주겠다. 그 기간은. 다만 종료 2개월 전까지 체결해야 되는 건 의무예요. 네, 그거는 의무 사항이고. 그 밑에 내용들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어려운 내용들은 전혀 아닙니다. 네.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한번 요거 새로 개정된 내용이었었는데 작년에 한번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례가 많을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요 밑에 부분 요거는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 수행기간 간 거래랑 좀 비슷한 케이스인데 뭐 거의 비슷해요. 수행기간 간 거래랑. 아까 제가 수행기간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수행기간 간 전문가 활용비도 안 돼요. 원칙은. 수행기간 간 전문가 활용비도 주면은 안 된다. 그게 원칙이고 다만 요 두 가지 케이스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 어떤 케이스냐? 잘 보세요. 일단은 내가 비영리 기관이어야 돼. 돈 주는 내가 비영리 기관이어야 되고 돈 받는 그 전문가의 소속 기관도 비영리 기관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분이 그 비영리 기관의 참여 연구자와는 다른 부서 소속이어야 된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나도 비영리, 그 사람도 비영리 소속, 거기에 부서가 참여 연구자와는 다른 부서 소속이었을 때 줄 수 있다. 예외적으로. 또 요거는 내가 비영리 기관인데 우리 기관 내 사람한테 줄 때인데 그 사람이 우리 기관의 참여 연구자와는 다른 부서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면 내부 거래지만 줄 수 있다.
다른 부서 사람이면 우리 내부에. 그러니까 보시면은 아무튼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비영리 기관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영리 기관에 소속돼 있으신 분이면은 안 된다. 수행기관 간 전문가 활용비 지급하는 거는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Q&A는 넘어가도록 하고, 연구수당은 다 비율 관련된 얘기입니다. 뭐 특정인이 70% 이상 받아가면 안 된다. 뭐 직접비 사용 비율의 20% 넘어가면 안 된다. 원래 협약 금액보다 더 쓰면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고, 처음 나오는 거는 수정 인건비의 20%까지밖에 못 쓰고 그 이상 쓰면 안 된다는데, 근데 주의하실 게 여기서 얘기하는 수정 인건비는 계획서상의 예산 인건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건비 예산 금액 기준이 아니고요. 실사용 인건비 기준으로 20%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건비 예산을 1억을 잡아놔서 연구수당 예산을 1억의 20%인 2천만 원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인건비를 1억이 아닌 7천만 원만 썼다. 그러면 연구수당은 얼마까지 쓸 수 있냐? 7천만 원의 20%인 1,400까지만 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금액 기준으로 인건비의 20이 아니라 실사용 금액 기준의 수정 인건비의 20%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수당은 간접비도 마찬가지고 연구수당도 마찬가지고 단계 기간 내에서는 자동 이월됩니다. 단계 기간 내에서는 연구수당이든 간접비든. 그렇지만 연구수당, 간접비 둘 다 마찬가지로 단계 간에는 이월이 안 된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 2단계로는 금지다, 이월이. 1단계 내에서 1차 년도에서 2차 년도로는 자동으로 넘어가는데 1단계에서 2단계로는 금지, 안 되는 거다. 승인사항 이런 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안수당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연구개발비 넘어갈게요. 그냥 한번 보세요. 보시고요. 간접비도 뭐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뭐 읽어보시면 되는 사항들입니다. 뭐 직접비 사용비율 연동,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그거예요. 50% 초과냐, 50% 뭐 안 되는 거냐, 거기에 따라서 간접비를 얼마만큼 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고, 뭐 간접 비율의 조정, 뭐 이런 부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간접비 증액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시 비율 내에서는 증액도 가능한데 전문기관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연구수당 간접비의 직접비 사용 비율 연동되는 거 말씀을 드렸을 때 직접비 사용 비율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간접비의 사용 비율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가 이지바로 사업과 RCMS 사업이 달라요. 수식이. 기본적으로 이지바로 사업은 전 단계 2월금까지 고려를 해서 사용 비율을 따진다. 그리고 RCMS 사업은 전 단계 2월금이 얼마였던지 간에 걔는 안 따져. 본 예산, 이번 단계 본 예산만 가지고 따지겠다, 비율을.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요. 다만 이지바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간접비 사용 비율 그거 구할 때의 직접비 사용 비율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전 단계 2월금 포함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또 전 단계 2월금 빠져요. 분모 부분에.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 가만 이렇게 천천히 보시면은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복잡해는 보이지만 사실상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으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뭐 인건비의 20%, 직접비의 40%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직접비에 현물은 포함되는 거냐, 인건비에 현물 포함되는 거냐 아니냐, 그거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아까 연구수당 직접비에 인건비의 20% 따질 때는 현물 포함된 금액 기준이고, 뭐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40% 얘기할 때도 현물 포함되는 개념이고, 또 이런 것들은 현물 포함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엑셀 같은 데에서 이렇게 수식 같은 거 관리를 하실 때, 비율 관리하실 때, 요 항목들별로 현물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요 표 보시고 이렇게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간 유형별 계산 기준인데요. 영리 기간에 대해서 좀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 아까 연구실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좀 뒤에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영리 기간의 연구실 운영비를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비용을 연구실 운영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시고요. 근데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하실 때 크게는 소모성 비용 하나랑 또 하나는 비소모성 비용 하나랑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소모성 비용은 사무용품인 소모성 비용, 사무용품이 아닌 소모성 비용, 이렇게 또 세분화해서 이제 구분을 하시고요. 사무용품인 소모성 비용은 예를 들어서 종이, 펜, 잉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필요한 만큼 쓰시면 된다. 필요한 만큼. 과도하게 사시지만 않으면 필요한 만큼 쓰시면 된다. 계획서에 반영이 되어 있건 안 되어 있건 간에 필요한 만큼 인정된다. 거기에 반해서 소모성이기는 한데 사무용품이 아닌 일반 소모성 비용이다. 예를 들어 실험실의 세제, 실험실의 장갑, 과제 수행하는데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기업이라면 못 산다. 사면은 불인정이다. 그러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이거 가지고 좀 너무 좀 이렇게 과다하게 쓰시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기업은 사무용품이 아닌 소모성 비용은 아예 못 사게 그냥 막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소모성 비용은 끝났고 이제 비소모성 비용. 비소모성이란 뭐냐? 내가 아무리 써도 한 1년 정도쯤 간에는 없어지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비소모성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사무용 기기, 사무용 소프트웨어, 냉난방 및 환경 유지 기기, 비품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PC, PC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 살 때는 별지 협약 당시 때, 협약 체결 당시 때 별지 서식에 구체적으로 내역을 기재해서 협약을 체결할 때 그 별지 서식을 제출을 한 경우에 한해서 인정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이 안 된다. 네. 이제 뭐 이런 비품류나 이런 것들은 특별히 그런 게 이제 좀 민감하지가 않은데 우리 PC류 같은 경우는 조금 민감해요. 그래서 PC는 통상 연구 장비로 분류를 하지 않고 연구실 운영비로 분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서버급 이상의 PC류 등 이런 것들은 아니면 고사양의 과제 전문 사용 용도로서의 그런 고사양 PC 같은 경우는 연구 장비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PC류는 연구실 운영비로 들어가서 협약 체결 당시 때 별지 서식에 그 내역이 기재가 돼 있어야 구매하실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불인정이다. 네. 물론 계획을 변경하실 수는 있어요. 다만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당초 계획을 변경하실 수가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별지 서식을 제출하기는 했는데 두루뭉실하게 써놨다. 그러면 인정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얼마짜리 단가를 몇 개를 살 건지를 정확히 기재를 했어야 그거에 맞춰서 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써놓고 그냥 대충 사버리지 이렇게 생각하셨다가는 인정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기업의 연구실 운영비 설명드렸고요. 협약 변경 사항, 협약 변경 사항일 때는 사전 승인을 받거나 통보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구분이 되는데 연구개발비 총액 변경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고요. 간접비 총액 증액될 때 아까 그 고시 비율 내에서는 사전 승인 받아서 총액 증액 가능했죠. 간접비도. 아까 영리기관의 현금 인건비 변경될 때 승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렸고 3천만 원 이상의 시설 장비비가 변경이 됐다. 예를 들어서 계획하지 않았는데 3천만 원 이상짜리를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 사전 승인 받아야 되고요. 계획을 했는데 걔를 안 사게 됐다. 내가 5천만 원짜리 장비를 사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필요가 없어서 안 샀어요. 그러면 5천만 원이 남아 있던지 그래서 반납액으로 5천만 원이 가던지 그렇지 않고 5천만 원 아까우니까 내가 다른 거라도 좀 내가 살게 내 재료비로라도 소진을 할래 그러려면은 사전 승인 받아야 된다. 사기로 한 거 안 살 때도 승인 받아야 돼요. 안 사기로 한 거 살 때도 당연히 승인 받아야 되지만 이제 그런 얘기다. 그리고 아까 연구실 운영비 그 영리기관에 연구실 운영비 계획 변경될 때 승인 받아야 되고 또 직접비 2월 할 때, 그러니까 단계간 2월 할 때 그때도 승인 받아야 된다. 사전 통보 사항은 참여 연구자 변경 이런 것들은 통보 사항이다. 좀 다소 경미한 사항들 이런 것들 그냥 통보만 하면 된다. 자, 이제 챕터 4 연구개발비 정산 및 회수인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정산 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지금 협약 시기 초기 시기 때는 특별히 따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 제가 설명은 따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한 46분 정도 됐는데 2시. 그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제 이거를 왜 따로 준비를 했냐면 일단 그 산업부 규정이 그 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하고 차이 나는 부분들이 워낙에 많아서 그리고 또 산업부 과제 하시는 분들이 좀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산업부 과제를 안 하시는 분도 내년이든 언제든 산업부 과제를 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것들 고려를 해서 별도로 요 산업부 개정, 그러니까 산업부 규정에 대한 그 차이 부분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표를 보시는 방법은요. 맨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 부분, 맨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혁신법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작년 말 기준으로 이제 맨 오른쪽에 되어 있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는 게 이제 산업부 규정인데 산업부 22년 11월 규정, 산업부 23년 5월 규정, 산업부 23년 12월 규정 요거를 제가 순차적으로 다 계속 다 이게 비교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단계 정산을 하다 보니까 22년 것도 아직 정산 안 받은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22년도 규정도 아셔야 될 수도 있어서 제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비교표를 작성을 해 놓은 거고 이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리기관의 현금 인건비 지급 대상이 확대가 됐다. 산업부 기준에서. 그러니까 혁신법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인력에 대해서 줄 수 있다라고 현금 인건비를 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산업부는 작년 말에 개정되면서 중소중견기업뿐만이 아니라 대기업도 포함이 됐다. 이제는 대기업도 신규 인력 채용한 사람에게는 현금 인건비 줄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 혁신법 사용 기준과는 다르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영리기관 소속 외부 인건비 지급 대상이 혁신법상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인력이라면 외부 인건비도 줄 수 있다. 그런데 산업부는 기업 사람은 아예 못 준다. 외부 인건비.
외부 인건비 아예 못 주입니다. 산업부는. 네. 최소 인건비 계상률이 혁신법 사용 기준에서는 0%로도 참여할 수 있는데 산업부에서는 인건비 계상률 10% 이상이 유지가 돼야 된다. 10% 이상. 만약에 내가 월 급여가 1,000만 원인데 인건비 계상률이 10%가 되려면 얼마죠? 그럼 100만 원이죠. 그죠? 산업부까지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내가 월 급여가 1,000만 원이면 RCMS에서 100만 원씩 이상은, 그러니까 연구개발비로 100만 원 이상을 계상을 해야 인건비 계상률 10% 이상이기 때문에 참여 연구자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10%안 되면 참여 연구자로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인건비 불인정, 뭐 각종 경비 쓴 거 불인정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4대 보험 기간부담금 퇴직급여 충당금이 우리 인건비 계상률 산정을 할 때 포함이 되느냐? 산업부는 비영리 기간만 포함을 해서 비영리 기간만 인건비 계상률 할 때 제외를 하고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인건비 증빙은 한번 보세요.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경우에는 참여연구자 현황표에 급여 정보하고를 기재해서 제출을 하면은 급여 명세서, 계좌이체 증명 이거 따로 제출 안 하셔도 된다. 또 보시면 신규 인력에 대한 현금 인건비 감액이 되면은 아까 혁신법 사용 기준에서는 규정이 개정돼서 전부 다 사전 승인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부는 작년 5월에 개정이 되면서 신규 인건비가 감액이 되더라도 인건비 총액이 유지가 되면은 통보사항이다. 승인까지 안 받아도 된다. 총액이 유지가 되면. 혁신법 사용 기준에서는 무조건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산업부 과제 외에 다른 과제 하시는 분들은 다 승인 받아야 되는데 산업부 과제를 하시는 분은 총액만 유지가 되면은 통보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리기업의 연차별 현금 인건비가 변경될 때도 산업부는 전문기관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혁신법에서는 이런 의무가 없는데 산업부는 받아야 된다는 거고 승인을. 그리고 혁신법 사용 기준에서는 얘기가 없지만 산업부는 신규 인력에 대한 현금 인건비 사용액만큼 기존 인력도 현금 인건비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인건비로 5천만 원을 줬으면 기존 인력도 5천만 원까지는 현금 인건비를 줄 수 있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근데 혁신법 사용 기준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신규 인력, 기존 인력은 이렇게 못 주는 거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청년 인력에 대해서 의무 채용, 요거는 그 산업부의 작년 말 규정 개정되면서 청년 인력 채용이 의무 사항이 아니라 이제 재량 사항으로 바뀌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게끔 변경이 됐다. 그러다가 보니까 청년 의무 인력에 대한 현금 인건비 잔액의 전용 또한 가능하다. 예전에는 전용 불가하고 무조건 반납토록 했었는데 작년 5월부터는 청년 의무 인력에 대한 현금 인건비 남은 것도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또 요 밑에 두 가지는 한꺼번에 설명드리면은 청년 추가 채용 인원에 대한 그 인건비 금액만큼은 기관 부담금 납부를 감액해 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추가 채용 인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민간 부담금을 뭐 1,000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1,000만 원을 납부키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민간 부담금 납부액이 1,000만 원인데 내가 만약에 의무 인력도 채용을 했는데 추가해서 인원을 채용을 했다면
그 인력에 대해서 내가 인건비를 집행하는 금액이 만약에 뭐 2천만 원이 만약에 뭐 500만 원을 내가 그 사람한테 추가 채용 인력한테 현금 인건비를 주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민간 납부해야 되는 1,000만 원 중에 그 사람한테 지급키로 한 그 500만 원 상당액인 부분은 민간 부담금 납부를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좀 어렵죠? 예. 저도 이거 이해하는데 엄청 좀 걸렸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건비는 그렇죠. 인건비든 뭐 다른 비용도 마찬가지지만 정부 지원금이든 민간 부담금이든 뭐든지 간에 RCMS 가상계좌에다가 입금을 시키고 거기서 비용을 쓰잖아요. RCMS 가상계좌에서 입금을 시키고 거기서 비용을 쓰는데 추가 채용 인건비 부분은 입금시키지 말고 너가 그냥 가지고 있다가 걔한테 직접 줘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간 부담금으로 납부 안 해도 돼. 네가 갖고 있다가 그냥 줘. 걔한테 인건비로. 이게 뭐죠? 우리 현물 주는 거죠. 현물 주는 거. 현물 인건비 주는 거. 예? 이게 현물 인건비 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금 인건비는 그렇잖아요. 현금 인건비는 RCMS 가상계좌를 통해서 그 사람한테 인건비 나가는 건데 현물 인건비는 뭐죠? 현물 인건비는 기관에서 그냥 갖고 있는 돈으로 이 사람한테 급여 주는 거잖아요. 그게 현물 인건비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추가 채용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RCMS 통해서 주지 말고 그냥 네가 갖고 있다가 줘라. 그러니까 민간 부담금 납부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혜택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수당 최소 지급 비율, 혁신법 사용 기준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는데 종전의 산업부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0% 이상은 무조건 줬어야 된다고 의무화를 했다가 작년 말에 개정되면서 10% 이상 주도록 그냥 권고하는 걸로 바뀌었다. 그래서 불인정은 안 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산업부는 그러니까 연구수당은 여러 가지 비율 제한이 있는데 산업부는 거기다가 추가로 비율 제한을 하나를 더 둔 게 있어요. 뭐였냐면 개인별 인건비의 70%라는 한도를 추가로 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과제에서 인건비로 내가 얼마를 계상을 했느냐. 그러니까 내가 현금으로 받았던 현물로 계상을 했던 간에 내가 이 과제에 들어간 나의 인건비 금액의 70%를 넘어서는 연구수당을 못 받아간다라는 비율 조건이 추가로 들어가 있다. 또 산업부 같은 경우는 연구수당을 평가 결과에 따라서 감액도 하구나. 그러니까 50% 감액, 뭐 전액 다 감액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연구수당 지급 시기, 우리 혁신법 사용 기준에서는 연구수당 지급 시기에 대해서 별도의 언급이 없고 기여도 평가가 가능한 시점이라면 연구수당을 기여도 평가를 해서 지급하면 된다.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산업부는 이번에 이제 명확하게 이제 명시를 해놓은 게 연차별로 만약에 연구수당을 지급하겠다. 그럴 때는 해당 연차 마지막 인건비 지급하고 연구수당을 지급해라. 그러니까 12월 인건비 지급하고 그리고 나서 연구수당을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산업부에서는 새로 반영이 됐습니다. 연구수당 총액의 증액 관련해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영리기관의 경우에 인건비 선자계자이체 불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부는 일괄 흡수하고 3주 내에 개인한테 이체를 하면은 그 3주간의 선자계자 이체는 허용해 주겠다. 왜 그러냐면 요거 선자계자 이체를 무조건 금지했더니 너무 케이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3주간은 그냥 허용해 줄게. 요렇게 작년 말에 좀 명문화가 됐습니다. 수행기관 간 거래는 여하튼 산업부도 비영리기관의 공동장비 활용비는 인정을 하는구나. 수행기관 간 거래 원래 안 되는데 혁신법 사용기준과 마찬가지로 비영리기관 공동연구시설 활용비는 예외적으로 허용해준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두 번째 거 3천만 원 이상 장비 구입 잔액 사용 용도를 제한시켜 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이제 특정 장비를 5천만 원을 계획을 해놨어요. 5천만 원짜리 장비를 사기로 계획을 했는데 실제 구매를 하니까 4천만 원밖에 안 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뭐 환율이 하락을 했던 해서 4천만 원밖에 안 들었을 때 그럼 잔액이 1,000만 원이 남잖아요, 그죠? 잔액이 1,000만 원이 남을 때 우리 그 혁신법 사용 기준에서는 그 남은 1,000만 원에 대해서 그냥 뭐 제한이 없어요. 그냥 뭐 다른 용도로 쓰던 예산 변경해서 쓰면 되는데 산업부는 그러면 안 돼. 그 남은 1,000만 원은 시설 장비비나 재료비로만 써. 즉 연구 활동비로는 넘기지 마. 그러면 불인정할 거야.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요. 또한 산업부는 시설 장비뿐만이 아니라 외주 용역비도 3천만 원 넘는 외주 용역비라고 한다면 계획서에 명시를 해야 되는 게 장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명시돼 있지 않은 외주 용역비 3천만 원짜리를 내가 쓰려고 하면은 사전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3천만 원 이상의 외주 용역비를 쓸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또 우리 기업의 경우에 단일 품목으로 2천만 원 이상의 재료를 구매하고자 할 때는 그러니까 단일 품목인데 2천만 원 이상이 소요가 돼. 그럴 때는 연구개발 계획서에 그 활용 계획과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해야지 인정이 된다.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 자체 시험 분석료, 연구실 운영비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그 혁신법 사용 기준에 연구실 운영비 계획서는 협약 체결 시에 꼭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산업부는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을 하시는 기업인 경우에는 계획서 제출을 안 해도 범용성 장비를 구입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풀어놔줬습니다.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고요. 아까 제가 혁신법 사용 기준의 간접비 얘기를 드리면서 연구 지원 인력 인건비 간접비에 그 비영리 기관 중에 대학 출연연 특정연의 경우만 연구 지원 인력 인건비를 쓸 수 있다. 기업이나 기타 비영리 기관은 연구 지원 인력 인건비를 못 쓴다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부에서는 비영리 기관의 연구 지원 인력, 영리 기관의 연구 지원 인력 모두 다 쓸 수가 있다. 간접비로. 그리고 협약 변경 신청 기한을 지금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 산업부는 그러다 보니까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또 직접비 2월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단계간 2월이죠. 단계기간 종료일까지 신청을 하면 된다 해서 협약 변경 신청 기한도 좀 명문화를 시켜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를 변경을 할 때 사전 승인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산업부는 변경 시에 사전 승인 받아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긴 하나 특정 품목의 수량이 증가가 될 때 연구실 운영비 총액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전 승인까지는 안 받아도 된다. 이런 경우는 나머지 두 개 경우에는 똑같이 승인 받아야 되는데 특정 품목의 수량이 변경될 땐 연구실 운영비 총액만 유지가 된다면 따로 승인까지는 안 받아도 된다. 뭐 그거 승인까지 받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특별 지침 또는 감염병 대응 특별 지침과 관련된 사항인데 23년 말로 과기부 감염병 대응 특별 지침이 그냥 폐지가 돼버리고 경과 규정에 대한 얘기가 아무 얘기가 없어서 지금 그 종전에 보면은 그 감염병 대응 특별 지침에 보면 기존 인력에 대해서 현금 인건비 줄 수 있도록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 과제가 지금 계속 과제일 때 24년도부터 현금 인건비를 기존 인력도 계속 줄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기 때문에 폐지된 걸로 보고 24년도부터는 기존 인력 현금 인건비 못 쓰는 걸로 봐야 됩니다. 일반 과제들은. 그런데 산업부는
그 과제의 종료 시까지는, 그러니까 산업부도 폐지가 되기는 했는데 경과 규정을 둬서 그 과제의 종료 시점까지는 동일하게 기존 인력에게 또 현금 인건비에 나갈 수 있게끔 유지를 해줬다. 그 외의 부처는 연장 안 되는 걸로 보고 더 이상은 기존 인력들한테 현금 인건비 계상하면 안 돼요. 24년도부터는. 말씀드렸습니다. 꼭 제가. 예.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제 3시 5분인데요. 요 불인정 사례는 제가 지금 그 설명드린 내용들 중에 제가 조금 강조드렸던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좀 문제로 만들어 봤어요. 문제로 만들고 왜 이게 안 되는 건지에 대한 그 관련 조항들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여기 따다가 제가 이거 시간 꽤 많이 들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은 아까 그 얘기했던 게 요렇게 적용되는 거구나. 그리고 관련 규정이 요런 규정 내용이었구나를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저기 돌아가셔서 그 교재 내용 한번 보시고 한번 테스트상 자기 한번 이렇게 요 사례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따로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 지금 보면 저 카메라 보이시죠, 그죠? 저 카메라가 있는데 지금 요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4월 초,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작업해서 4월 초에는 아마 저희 그 일신 회계법인 그 유튜브 그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에 오늘 그 강의한 내용들 그 동영상으로 아마 올릴 거니까 4월 초 되면 혹시 오늘 뭐 못 오신 분들 계신다든지 아니면 아까 들었던 내용인데 뭐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다시 한번 듣고 싶다 하면은 4월 초쯤 돼서 일신 회계법인 그 유튜브 거기 들어가면 아마 동영상 올라와 있을 테니까 그거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4시가 거의 다 됐네요. 3시간 거의 됐는데 일단 여기 공개 강의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